네,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진짜장 아침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5월달이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만 5월달에 이렇게 강력한 상승이 나온 달이 2007년도 외에는 거의 없었다. 올해 이제 나타났죠. 2017년도 공교롭게 같은 7년도 해에 나타났는데 이제 5월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입니다. 이번 주는 월말 월초가 나오는 구간이라서 월말 효과라기보다는요, 일단은 5월달에 강한 상승이 나온 이후에 월봉의 종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아침에 진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우선은 오늘 새벽에 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특별하게 뭐 항상 미사일이 자주 발사하다 보니까 과거처럼 변동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정부 들어오고 나서 미사일을 부지런히 발사하고 있어요. 새 정부의 하나 둘 셋 잘 들리십니까? 네, 새 정부의 북한 대북 정책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것 같죠? 오늘 또 새벽 한 5시 넘어서 발표가 아니라 또 발사를 했는데 글쎄요, 시장에 큰 영향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자, 이슈 브리핑 과열 현상. 자, 이제 시장이 단기 상승은 과열이다. 누구나 보이는데 최근에 과열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나오는 뉴스들을 검색해보면 이제는 뭐 이제 신중론자들도 3,000포인트를 말하고 계속 3,000을 얘기해요. 2,500에서 600은 뭐 이제 우습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3,000포인트까지 얘기를 올려놓고 있는데 글쎄요, 그들도 똑같이 보고 있는 건 마찬가지 텐데 과열 현상을 전 보고 있는데 계속 올려놓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과거에 2011년도, 2007년도 그렇지만은 그때도 기업이익 얘기하면서 계속 올려놨었거든요.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 우선 그것 떠나서 단기 상승, 월 봉상 7% 상승의 과열이 있었다라는 나오면 단기 과열은 거의 뭐 기정사실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슈는 주말에 커다란 어떤 이슈나 지금 시장에서 6월 13, 14일에 미국 FOMC의 포인트 그것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지 다른 이슈들은 가지치기 정도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G7 정상회의가 있었는데요. 정말 고스톱 트럼프입니다.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다음 가계부채와 기업저축 증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처럼 우려스럽게 보는 사람도 있고 문제가 없다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또 새 정부 들어와서의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잘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좀 꼼꼼히 다시 제가 보는 해석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 스윙 관련된 관심 종목 섹터를 쭉 공개를 해놓을 테니까 공개해 놓는다고 해서 다 대응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주간 스윙 대응하는 건 3개에서 4개 정도가 될 겁니다. 항상. 네. 자, G7의 정상회의인데요. 공동선언에 드러난 트럼프 부대 나머지 지도자들의 대결을 구도입니다. 뭐, 북한하고 남중국해 뭐 이런 부분도 지정학적 리스크적인 부분은 뭐 서로 간에 규탄하겠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지들밥그릇이잖아요. 지들밥그릇의 통상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민 문제 등에서는 아주 입장 차이가 컸습니다. 대표적인 게 트럼프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보시면 항상 대선 때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그렇고요. 트럼프의 행동은 돌발 행동들이라 먼저 이제 공동선언 내용은요. 보호무역주의 배격 문구는 유지했습니다. 불공정한 통상 관행에 단호히 맞선다. 트럼프 각국의 관세 인하 및 불공정 무역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어요. 완전한 합의라고 보기는 어렵죠. 환경 부분도 이 파리계획 협정에 대해서 자유 요구했는데 다음 주죠? 다음 주에 결정한다고 하죠?
저것도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이민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이제 환경하고 통상 부분이잖아요. 특히 파리 기후협약에 대해서 과연 미국이 탈퇴를 한다거나 협정을 파기를 한다거나 이래버리면 글쎄요, 어떻게 흘러갈지는 또 고려를 해봐야 됐습니다만 결국에 마찰이 계속 생길 거라고요. 전 선진국들은 결국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관점인데 미국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근데 트럼프의 행동이 워낙 돌발이기 때문인데, 트럼프는 지금 정치적인 입지가 좀더 위태위태한 상황으로 가지 않느냐라는 시각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이 공동선언의 불발이라든가 제대로 된 합의가 나오지 않는 관점이 있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정치적인 합의 이런 부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경제의 어떤 큰 틀 안에서 흐름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인데,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도 미국 내에서 좀 불안하지 않느냐는 시각도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글로벌 정상들하고도 만남에 있어서도 트럼프의 돌발 행동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 만나가지고 뭐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환경 부분 파리 기후협약이 트럼프가 폐기를 해버리면 영향은 상당히 커질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 새 정부 들어와서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전기차 관련주, 친환경이죠? 이쪽으로 갈 가능성은 뭐 상당히 높다. 단, 우리나라도 이 현 새 정부가 5년 임기 끝나고 또 바뀌어버리면 무용지물이 된다고요. 이 새 정부가 향후에 또 5년, 뭐, 그쵸, 개헌을 해가지고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 차기 정부도 민주당 정부로 쭉 이어지느냐 여부거든요. 이런 관점이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나라는 전기차 관련돼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뿐이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다른 유럽의 선진국들도, 친환경 에너지라든가 전기차에 관련돼서의 투자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뭐 거의 자명한 사실인데, 관건은 미국이에요. 미국이 좀 더 같이 협조적이고 또 리더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파리기 협약을 폐지한다, 자유를 안 한다 라고 해버리면 또 이게 복합적으로 좀 얽혀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도대체 트럼프의 이런 행동들이 어디다 주목을 할지 아직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분도 G7의 정상의 결과는 그닥 큰 효과를 발휘할 만큼 임팩트 있는 호재는 아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예금 증가치하고 부채 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와 연준의 자산 축소 과정에 오면 결국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시장 정말 경제 지표의 자신감의 표명이기 때문에 위험자 자신의 버블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좀 더 이어지는, 좀 더가 아니라 하여튼 이어질 만큼 이어지다가 나중에 버블에 꺼짐이 올 거냐, 아니면 연준의 자산 축소 과정에 가면 과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금리가 1% 넘어서고 연준의 자산 축소가 되면 이거는 위험군들, 소위 말하면 이제 신흥국이라든가 개도국들, 이런 국가들의 어디서든 큰 위기 발발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부채 문제라든가 특히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가 좀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최근에 뭐 서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부동산 세종부터 시작해서 가격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매매보다는 호가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보유세라든가 새 정부에 대한 뭐 어떤 기대감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지난번에 했지만 총량제랑 보유세 부분이 일본의 부동산과 거의 맞물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잘 안 쓰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그때 당시 일본의 총량제와 보유세의 인상 시기하고 딱 맞물려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의 새 정부가 글쎄요, 아직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대책이나 이런 것들 딱 내놓지 않는데, 시장은 어쨌든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심리적으로는 뭔가 붕붕 떠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예금은행의 가계하고 기업의 저축 추이입니다. 기업들은 돈이 쌓여서 저축이 늘어나는데 가계는 계속 줄고 있다고요. 얼마 전에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셨다시피 소비자 심리지수가 상승했습니다만 그건 다 기대심리고 실적으로 소득과 소비는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걸 제가 어디 지난번에 짚어드렸는데 가계에서는 사실상 저축이 증가하지는 않고 있어요. 오히려 더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는 실질적으로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했던 2015년, 16년도 이때부터 가계의 저축은 증가하지 않고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국내 금리가 아직은 저금리 상황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미국이 기준금리 한 번 또 올리고 연준 자산 축소까지 하는 과정으로 가면 사실상 우리 시장에서의 핵심은 가계의 소득과 소비 문제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봐요. 기업들은 돈을 쌓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풀질 않아요. 사실상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도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해도 가계 소득이나 가계 소비에 심리적인 영향을 줄지언정 실질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왜냐? 대한민국의 대표주들의 배당 많이 주고 대형 우량주들의 실질적인 최대 주주들이 지분율이 가장 많은 것이 개인입니까? 아닙니다. 외국인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잖아요. 거의 사실상 거의 50% 육박하는 수준의 지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만 던전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위험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자산소득이라든가 또는 자산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했을 때 고위험군들은 소위 말하면 저소득이라든가 저신용자들 이런 분들의 지금 부채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 및 뭐 소득 분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아직 뭐 특별한 어떤 아젠다나 정책 공약이 딱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죠. 진보 경제학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기대감은 무르익어 있으나 새 정부에 대한 실적으로 그들이 새 정부가 풀어가야 될 숙제는 상당히 많을 겁니다. 기업들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되는 것에 대한 상당히 반대가 상당히 많을 거고 저항이 좀 많을 거고요. 또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또 증세 부분도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근데 사실상 국민들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크긴 합니다만 증세 얘기가 나오면 거부감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증세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근데 가계는 저축이 증가하지 않고 부채는 증가했고 또한 총량제 규제로 가면서 부동산 쪽에서는 대출 과정에 있어서는 대출자들은 원금도 같이 갚아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온전하게 지속된 어떤 힘이 발휘될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저는 과거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20년 들어가기 직전에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직전에 꼭지점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청년 실업률도 높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새 정부가 바뀌어서 지금의 경제 성장률이 다시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만 갖고 시장을 보지는 말아야 된다. 어머니 보면 가계와 기업하고 기업 전체를 다 가계와 기업하고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거죠. 기업은 돈을 쥐고 있고 가계는 소비를 하지 않고 있고 저축도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가계부채 추이인데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만 가계부채가 지금 1344조고요. 얼마 전까지 1360조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1360조인데 결국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국내 금리가 저금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데 미국이 한 차례 올리고 6월달에 그 다음에 연준이 자산 축소하는 과정이라면 저는 의외로 상당히 기준금리가 빨라질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저금리 상에서 계속 지금 11개월, 12개월째 십몇 개월째 동결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국내 금리가 1.25%지만 여기서 1%만 더 이상 증가한다고 하면, 사실상 가계부채에서의, 우려감은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실일 거라고요.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또 자영업자가 많은 현 상황에서,
가계대출이 많아졌다. 그리고 가계대출의 질이 나쁘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것이 지금 불거지지가 않고 있는 거죠. 자꾸 이제 뭐랄까요? 딜레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한 번 더 올리고 연준 자산 축소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스러움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거를 또 새 정부가 풀어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요. 예. 당장에 뭐 이 부분은 뭐 새 정부가 다 탕감해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도 있어야 되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연체금리 우려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부동산 부분에 저는 사실 주식보다도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더 걱정하는데 부동산과 주식의 어떤 꺾임 현상은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속도와 포인트만 좀 다를 뿐이죠. 네.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짚어봤습니다. 당장이면 지금 당장 주말에 이슈됐던 건 아닌데 앞으로 또 6월달에 미국의 FOMC 회의가 주목되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자, 주간 수익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가치 투자의 때는 아니다. 가치 투자는 분명 저는 조정 시기가 올 때의 가치 투자의 저점 매수를 이렇게 해 나갈 거고 지금처럼 날아가는 부분에서는 가치 투자다라고 해서 급하게 쫓아갈 일은 없습니다. 그건 제 스타일이고 제 고집이고요. 주식은 하여튼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하는 걸 최대한 싸게 매수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올라가고 있다고 쫓아가서 흥분해서 갈 필요는 없죠. 그렇다면 지금은 매매 구간의 형성은 유지가 될 겁니다. 매매 구간은 빠진다 하더라도 짧게 치는 매매들은 허용되는 구간들인데요. 제가 지금 하는 매매 중에서 이제 주간 수익 매매가 짧게 가능한 매매인데 그 주간 수익에 대해서 관심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가증권 시장들은 뭐 방방 뛰긴 있습니다만 코스닥은 잘 뛰지는 않죠. 그래도 가리지 않고 가는데 이번 주에 그 주간 수익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이제 페니솔루션 2차전에 관련되는데요. 페니솔루션이고요. 그다음 미넨지 이거는 제가 설명드립니다만 주간 수익은 기업의 실적, 기업 분석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오로지 매매 타점, 타이밍 포인트, 기술적 분석이 거의 90입니다. 수급과 기술적 분석 거래량,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에 관련된 것들이 거의 90의 기준이 되고요. 기업 분석 내용은 10 정도? 모멘텀이나 이슈가 좀 있나 보다라는 것 정도 활용하지, 그래서 이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주간 수익하는 데 있어서 주간 수익은 기업 분석에 포커스 맞추지 않습니다. 실적이 좋든 실적이 적자든 이런 게 아니라 이슈를 좀 맞춰봐요. 요즘 요게 뭐 공급 계약이 있다든가 뭐 수주 소식이 있다든가 이런 이슈를 좀 보긴 하는데 분석을 하거나 대응하는 방법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기술적 분석입니다. 포트 매매 같은 경우는 가치 투자 같은 경우는 기업 분석이 철저히 되겠지만 주간 수익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이제 보면 한 종목은 있잖아요. 한 종목은 이제 있는데 그거 빼고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중에 몇 개가 있냐면 공교롭게 네오이즈라는 게임주도 보여요. 네오이즈 게임주도 눌렸다가 돌아 올라가는 포인트 반등이 보이고 페니솔루션은 한번 지금 횡보를 계속 보여주시면 한번 뻥 하고 위든 아래든 크게 변동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보이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미넨지 마찬가지입니다. 미넨지는 거래량 터트리고 올려놨다가 눌렀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는데 아랫골의 힘이 좀 되게 나와졌죠. 그래서 반등의 영역도 반등의 포인트가 나오면 그것도 한번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가능성 이렇게 좀 보여주기도 합니다. 현재 기초 분석상. 그리고 이 회선 DS 위아래에서 변동률이 상당히 큽니다. 10%씩 오르고 내리고 변동이 큰데요. 바로 올라가면은 재미는 없겠지만은 눌러줘 버린다고 하면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좀 있다. 이렇게 보면. 지난주에는 이제 스캔을 대응 한번 해서, 주간 스윙 했는데요. 또 사람인 HR. 사람인 HR이 지금 보시면 오르고 누르고 오르고 누르고 오르고 누르고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르고 누르고에서 지금 눌림목에서의 터닝포인트 가능성도 있는 반등. 그러니까 이 주간 스윙은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길게 끌고 가겠다가 아니에요. 거의 일주일 안에 길어야 10일. 보통은 없어요. 하여튼 일주일이라는 기간 정도를 보고 5일에서 7거래일간의 상승 변동에서의 대응이고, 길어야 10일 정도? 거의 10일? 그런 건 뭐 가격가도 나올 것 같고요. 거의 뭐 그 안에 다 이익청산 3%든 5%든 2%든 뭐 때로는 10%도 나올 수 있고요. 357식으로 스윙의 매매를 적극적으로 할 건데,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제가 보여준 종목들이 좀 이슈가 되고 반등의 포인트를 가능성, 이번 주 주간 스윙 이해들 말고도 더 많이 뽑았는데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한번 볼까요? 다 볼까요? 아이원스도 있고요, 스캔도 있고, 사람인 HR도 있고, 엑셈도 있어요. 그다음 쿠첸도 있고요. 지금 눌렸다가 튈만한 것들이 좀 보이는 것들은 대응의 관점을 만들어가고 포인트가 있다. 주간 스윙은 이런 식으로 일주일 동안 종목들이 많이 거의 매일매일 발굴해가지고 트레이딩 영역으로 갑니다. 이건 트레이딩이에요. 완벽한 트레이딩이고, 호가 범위를 딱 제가 지정해 줄 겁니다. 그 호가 범위 안에서의 체결만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피니 솔루션 같은 경우 딱 본다. 그럼 제가 여기서 200원에서 7,180원 사이다. 그럼 그 기준에서 매수하거나 그 이하로 내려갔을 때 매수하시면 돼요. 그 기준에서 매수 기준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두 호가 정도는 각자 좀 깜냥껏 본인의 그 자율적인 대응에서 보시고, 제가 기준 범위라면 그 범위 안에 대응하시고, 청산 시점하면 청산을 하시면 됩니다. 기간은 길게 안 끌고 다닙니다. 주간 스윙은 주간 안에서 끝나는 게 뭐 기본 원칙에 보면 거의 기본에 가까운 대응 전술이 될 것이다. 간혹 10일 정도 이상 홀딩하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100을 기준으로 퍼센트 얘기합니다. 뭐 10이다 그러면 1000만원인 사람 10%를 매수입니다 그러면 100만원 매수하는 거고요. 20% 매수하면 200만원 매수하는 거고요. 그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이 주간 스윙도 이번 주에는 시장이 고점 찍고 내려오든 뭐 하든 변동이 보지든 말든 시장과 무관하게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매매를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종목 공개해드리면 여러분들 중에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각자 대응하시면 되고, 할 수 있는 분 아니면 제 사인대로만 대응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주간 진짜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